상주 연기는 그만해요, 여보. 내가 이관에서 일어나는 순간 당신이 물려받을 건 내 재산이 아니라 5천억 원의 빚과 평생 썩을 감옥뿐이니까. 한소윤은 남편이 건네는 약을 사랑의 증거라 믿으며 매일 삼켰다. 그러나 그녀의 몸을 무너뜨린 것은 병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오랫동안 준비한 독이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아내를 연기하기로 결심한 순간 서윤은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니었다. 그리고 장례식 날 그녀를 죽였다고 믿은 자들은 관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 앞에서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게 된다. 장례식장 중앙에 놓인 투명한 관 위로 하얀 국화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강태주는 관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지만 손수건에 가려진 입가에는 슬픔과 어울리지 않는 미세한 경련이 번지고 있었다. 수백 명의 조문객이 숨을 죽인 가운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도 회사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어요. 앞줄에 앉은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태준을 향했다. 무대 옆 검은 기둥 뒤에 서 있던 백지아는 눈물을 닦는 척하며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나요. 태준이 연단을 붙잡고 다시 입을 열었다. 서윤아, 이제 편히 쉬어. 바로 그 순간 천장의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다. 누군가 비명을 삼켰고 장례식장 뒤편에서 경호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준은 얼굴을 굳힌 채 외쳤다. 누가 장난치는 거야. 당장 불 켜. 지아도 낮게 쏘아붙였다. 영상팀 뭐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관 위에 설치된 마이크가 짧게 울렸다. 그리고 죽은 아내의 목소리가 너무도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울지 마요. 여보, 당신이 죽이려던 아내가 아직 관 안에 살아있으니까.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태주는 숨을 들이마신 채 관을 바라보았고 지아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말도 안 돼. 분명히 확인했잖아. 태준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입 닥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아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눈을 부릅떴다. 당신이 마지막 약을 직접 먹였잖아.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퍼지자 태준은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다. 정신 차려. 누군가 녹음 파일을 튼 거야. 그러나 관 안에서는 가느다란 손가락이 유리 안쪽을 2번 두드렸다. 똑. 그 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서윤아. 그가 한 걸음 다가서자 관 안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왜 그렇게 놀라요? 내가 죽기를 누구보다 기다렸잖아요. 지아가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귀신이야. 태준은 그녀를 노려보면서도 자신 역시 발을 움직이지 못했다. 바로 그때 장례식장 대형 화면이 켜지고 날짜가 찍힌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 태준은 흰 가루를 숟가락으로 으깨고 있었다. 조문객들의 비명이 터진 순간 화면은 검게 꺼졌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4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한서윤은 침대 머리맡에 기대앉아 남편이 건넨 유리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유에서는 은은한 꿀냄새가 났다. 태주는 잔을 든 채 다정하게 웃었다. 오늘은 다 마셔야 해. 의사가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했어. 서유는 손을 뻗었지만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잔이 미세하게 흔들리자 태준이 재빨리 받쳐주었다. 봐. 이제 혼자 잔도 못 들잖아. 소파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지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 재활병원을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모님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빠지는 것 같아요. 서유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아는 회사 홍보실장으로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일 집을 드나들며 태준을 도왔다. 태준은 잔을 서윤의 입술 가까이 가져가며 말했다. 병원에 가면 당신이 더 불안해하잖아. 내가 집에서 끝까지 돌볼게. 서윤이 힘겹게 물었다.
당신은 회사에 가야 하지 않아. 태주는 웃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손가락 사이로 몇 가닥이 힘없이 빠져나왔다. 회사보다 당신이 중요해. 그 말은 예전 같았으면 서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의 손끝에 묻은 흰 가루를 보았다. 서윤은 잔을 받아들며 오른손 엄지로 결혼 반지를 천천히 돌렸다. 그것은 불안할 때마다 반복하는 오래된 버릇이었고 태준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반지 안쪽의 작은 감지 장치는 그녀의 맥박 변화를 기록하고 있었다. 서윤은 우유를 한 모금 입에 머금은 뒤 기침을 핑계로 손수건에 뱉었다. 미안해. 목이 자꾸 막혀. 태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삼킨 거 맞아. 너무 빠른 질문이었다. 지아도 서류에서 시선을 들었다.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남은 우유를 조금 더 마셨다. 왜 그런 표정이야? 내가 약을 버릴까봐. 태준은 곧바로 다정한 얼굴을 되찾았다. 당신이 요즘 자꾸 토하니까 걱정돼서 그래.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확인하려 다가왔다. 사모님, 제가 새로 데워드릴까요? 서윤은 잔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아니야, 천천히 마실게. 태준은 지아에게 눈짓했고 지아는 마지못해 물러났다. 서윤은 두 사람의 짧은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다정한 남편과 충실한 부하가 나누기에는 지나치게 익숙한 신호였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일부러 손을 떨었다. 유리잔이 침대 옆 탁자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고 태주는 만족한 듯 그녀의 무릎을 덮어주었다. 두 사람이 방을 나간 뒤 서윤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녀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미리 숨겨둔 작은 흡수지에 우유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화장대 위 낡은 쿠션 팩트 안쪽에 넣었다. 손이 너무 떨려 뚜껑을 닫는데 3번이나 실패했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고 눈밑은 푸르게 꺼져 있었다. 관자놀이 주변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비어 있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것을 스트레스성 탈모라고 믿었다. 2달 전 처음 손끝이 저렸을 때는 과로라고 생각했고 계단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을 때는 오래된 빈혈이 재발한 것이라 여겼다. 태주는 매번 새로운 영양제와 보약을 가져왔다. 그는 그녀가 거부할 때마다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걱정하는데 이것도 못 믿어. 서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안해했고 결국 잔을 비웠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은 언제나 의심보다 강했다. 하지만 사흘 전 지아가 주방에서 같은 흰 가루를 작은 용기에 옮겨 담는 모습을 본 순간 모든 기억이 다른 의미로 돌아왔다. 서윤은 거울 속 자신에게 낮게 말했다. 이번에는 내 느낌을 믿어.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서윤은 운전기사에게 친정재단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말했다. 태주는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긴급 이사회가 잡혔다는 지아의 연락을 받고 마지못해 회사로 향했다. 서윤은 병원 정문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서 내렸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서비스 통로를 지나자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유민재는 10년 전보다 더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안보로 유는 조진 듯 그는 인사도 없이 서윤의 걸음을 살폈다. 오른쪽 다리를 꺼내어 서윤은 벽을 짚으며 숨을 골랐다. 오랜만에 만나서 할 말이 그것뿐이야.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맥박을 확인한 그의 표정이 굳었다. 검사실로 가죠. 서윤이 손을 빼며 말했다. 결과부터 말해. 민재는 주변을 확인한 뒤 낮게 답했다. 당신이 가져온 샘플과 혈액에서 같은 계열의 유해물질 흔적이 나왔어요. 한 번의 노출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축적된 형태입니다. 서윤은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한한고, 그 말은 누군가 나를 계속 죽이고 있다는 뜻이야. 민재가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서유는 벽에 기대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는 순간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민재는 그녀를 작은 상담실로 데려갔다. 책상 위에는 검사 결과와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서유는 서류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다. 이걸로 태준을 잡을 수 있어. 민재가 차갑게 답했다. 당신이 중독됐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 어떤 의도로 넣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서유는 목소리를 높였다. 매일 약을 가져오는 사람은 남편이야. 민재는 한숨을 삼켰다. 법정에서는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집안에 누구든 접근할 수 있었고 당신이 다른 곳에서 노출됐다는 주장도 가능해요. 서유는 서류를 움켜쥐었다.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민재가 즉시 말했다. 아니요. 지금 당장 입원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사라지면 그들은 증거를 지울 거야. 회사 자금도 이미 움직이고 있어. 민재의 눈이 가늘어졌다. 회사보다 목숨이 먼저예요. 서유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예전에도 그랬어. 내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혼자 옳은 선택을 한 척 떠났지. 민재의 입술이 굳었다. 그 얘기는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서유는 낮게 웃었다. 당신에게는 늘 아니었지. 하지만 내 목숨이 걸린 지금은 내가 결정할 거야. 네크, 네크, 네크. 상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재는 서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대학 시절 그녀는 아버지에게 반항하면서도 결국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가장 먼저 자기 잘못을 찾았다. 지금 눈앞의 서윤은 여전히 창백하고 약해 보였지만 예전과 다른 것이 있었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분노가 들어서 있었다. 민재가 천천히 물었다.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서윤은 쿠션 팩트 안에 숨겨온 흡수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샘플을 모을 거야. 집안에서 누가 무엇을 넣는지 기록하고 회사 자금을 어디로 옮기는지도 확인할 거야.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서윤은 비웃듯 대꾸했다. 도망치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도와주겠다는 거야. 민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당신이 돌아가겠다면 최소한 살아서 증거를 가져오게 해야 하니까요. 안에는 평범한 보석처럼 보이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맥박과 체온 변화를 기록합니다. 이상 신호가 생기면 바로 연락할 수 있어요. 서윤은 자신의 결혼 반지를 빼려다 멈췄다. 민재가 말했다. 기존 반지 안쪽에 장치를 붙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서윤은 반지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결혼을 증명하던 물건이 이제 남편에게서 살아남기 위한 장치가 되겠네. 민재는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약물 이름이나 방법 대신 노출을 차단하고 신체 상태를 안정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윤은 매일 마시는 척만으로 태준을 속일 수 있느냐고 물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증상이 갑자기 좋아지면 의심할 겁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변화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연기가 필요해요. 서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더 아픈 척하라는 뜻이야. 민재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스쳤다. 당신 몸을 실제로 더 망가뜨리지는 않을 겁니다. 외형과 행동을 이용해 속이는 거예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들키는 순간 그들이 방법을 바꿀 수 있으니까. 서윤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을 붙잡았다. 민재가 급히 그녀를 부축하자 서윤은 그의 팔을 밀어냈다.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결정해. 민재가 낮게 말했다. 그 고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서윤은 눈물을 삼키며 답했다. 그동안은 사랑받고 싶어서 내 느낌을 무시했어. 이제 와서 살고 싶다는 고집까지 버리라고 하지 마. 민재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그는 대신 그녀 앞에 비상 연락 장치를 놓았다. 한 번 누르면 내가 갑니다. 두 번 누르면 경찰이 움직일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 번째까지 기다리지 마요. 저녁 늦게 서윤이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태주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둔 채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다. 검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서윤은 코트를 벗다가 일부러 비틀거렸다. 태준이 재빨리 다가와 허리를 받쳤다. 또 어지러워 서윤은 그의 가슴에 기대며 작게 말했다. 의사가 신경손상 가능성이 있대. 태준의 팔이 아주 잠깐 굳었다. 회복할 수 있대. 서윤은 그의 표정을 보지 않으려 눈을 감았다.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 태준은 그녀를 소파에 앉힌 뒤 무릎을 꿇었다. 괜찮아. 내가 끝까지 옆에 있을게. 그 말과 함께 그는 서윤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서윤은 웃는 척했지만 속에서는 구역질이 올라왔다. 바로 그때 지아가 서류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부회장님, 긴급 결제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서윤을 보며 놀란 척했다. 사모님도 계셨네요. 서윤은 힘없이 물었다. 무슨 서류야? 지아가 대답하기 전에 태준이 봉투를 빼앗았다. 별거 아니야.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서윤은 봉투 가장자리에서 낯익은 계열사 로고를 보았다. 최근 거액이 빠져나간 투자법인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뒤 태준은 직접 우유를 데워 침실로 가져왔다. 서윤은 침대에 누운 채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태준은 작은 약봉지를 뜯어 잔에 넣고 천천히 저었다. 오늘은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녀를 무력한 존재로 믿고 있었다. 서윤이 희미하게 물었다. 그 약 오늘도 먹어야 해. 태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다정하게 웃었다. 그래야 덜 아파. 서윤은 잔을 받아들었다. 결혼 반지를 한번 돌리자 손가락 안쪽에서 아주 약한 진동이 느껴졌다. 민재가 신호를 확인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우유를 입에 머금고 삼키는 척했다. 일부는 혀 아래 숨겼고 일부는 기침하며 손수건에 뱉었다. 태주는 그녀의 등을 두드리면서도 잔 안의 양을 확인했다. 조금만 더 마셔.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물만큼은 연기가 아니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다. 태준 씨, 내가 죽으면 당신은 어떻게 살 거야?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가 돌아왔다.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없이는 나도 못 살아. 서윤은 남은 우유를 마시는 척한 뒤 눈을 감았다. 태준은 잔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가 방을 나가려는 순간 서윤은 갑자기 잔을 떨어뜨렸다. 유리가 카펫 위로 굴러갔고 그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몸을 떨기 시작했다. 태준이 놀란 척 다가왔다. 서윤아, 왜 그래? 그녀는 두 손으로 목을 감싸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복도에 있던 지아도 달려들어왔다. 구급차를 부를까요? 태준은 서윤의 얼굴을 자세히 살핀 뒤 말했다. 잠깐 기다려. 늘 있던 발작일 수도 있어. 지아가 초조하게 물었다. 그래도 혹시 잘못되면 어떡해요? 태준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서윤은 눈을 감은 채 그 말을 들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맥박을 확인하는 대신 숨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가늠하듯 코앞에 머물렀다. 잠시 후 서윤이 힘없이 축 늘어지자 태준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의식이 없다고 믿은 아내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조금만 더 견뎌. 곧 모든 고통이 끝날 거야. 문가에 선 지아가 물었다. 얼마나 남았어요? 태준은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길어야 한 달.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진 뒤 서윤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물 한 줄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지만 그녀의 시선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반지를 2번 눌렀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민재 계획을 시작해. 서윤이 반지를 2번 누른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 화면에 짧은 메시지가 떴다. 수신자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내용도 단 한 줄뿐이었다. 지금부터 혼자 있는 순간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서윤은 메시지를 읽은 뒤 곧바로 삭제했다. 문 밖에서는 태준과 지아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 반응이 전보다 심했어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기대가 묻어 있었다. 태준이 대답했다. 몸이 버티지 못하는 거겠지. 하지만 너무 빨라서도 안 돼. 병원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 지아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사회가 다음 달이에요. 그 전에 끝내지 못하면 부회장님 자리도 위험해져요.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장례식장하고 언론 대응이나 준비해. 서윤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두 사람은 이미 장례식과 권력 승계를 논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즉시 힘없는 표정으로 돌아갔다. 태준은 침대 곁에 앉아 이마를 만졌다. 좀 나아졌어. 서윤은 눈꺼풀을 무겁게 들어 올렸다. 다리에 감각이 없어 태준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가 듣고 싶어 하던 대답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과일을 깎아주는 척하며 서윤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사과 조각을 입에 넣어준 뒤 갑자기 포크 끝으로 그녀의 발등을 눌렀다. 날카로운 통증이 발목까지 번졌지만 서윤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태준은 힘을 조금 더 주었다. 아무 느낌도 없어 서윤은 초점을 잃은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차가운 건지 뜨거운 건지도 모르겠어. 그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입가에는 만족감이 스쳤다. 의사 말대로 신경이 많이 손상됐나 봐. 서윤은 힘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나 다시 걸을 수 있을까? 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손등을 두드렸다. 바로 그 순간 지아가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그녀는 고급 요양시설 자료를 침대 위에 펼치며 말했다. 사모님이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면 부회장님도 회사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윤은 천천히 서류를 넘겼다. 시설은 서울 외곽에 있었고 방문객은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태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당신 생각은 어때? 서윤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대답했다. 당신이 편해진다면 갈게. 지아의 눈빛이 반짝였고 태준은 서윤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역시 당신은 늘 내 생각부터 하는구나. 두 사람이 회사를 향해 떠난 뒤 서윤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밤새 억지로 굽힌 채 있었던 다리는 떨렸고 종아리 근육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발을 바닥에 내렸다. 첫 걸음은 무너질 듯 불안했다. 두 번째 걸음에서는 무릎이 꺾였고 그녀는 가까스로 벽을 짚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서윤은 이를 악물었다. 겉으로는 점점 죽어가는 여자를 연기해야 했지만 실제 몸은 다시 살아나야 했다. 민재가 보낸 재활 지침은 간단했다. 짧게 자주, 절대 무리하지 말 것. 서윤은 방 안을 세 걸음 걷고 다시 침대에 앉았다. 숨이 가빴다. 그녀는 손끝에 묻은 땀을 닦은 뒤 화장대 앞으로 갔다. 쿠션 팩트 안쪽에는 어젯밤 우유가 묻은 흡수지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작은 밀봉 봉투에 넣어 환풍구 틈에 숨겼다. 그때 문 손잡이가 움직였다. 서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곧바로 바닥에 몸을 낮추고 침대 옆에 쓰러진 척했다. 문을 연 사람은 새로운 가사도우미였다. 여자는 놀라 달려오며 말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서윤은 힘없이 손을 뻗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요. 남편이 걱정할 거예요. 가사도우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서윤은 그 눈빛을 기억해두었다. 그날 오후 민재는 재단의료팀 소속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저택을 찾았다. 태준은 외부 의사가 들어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서윤의 아버지가 생전에 후원했던 병원 인사라는 설명을 듣고 마지못해 허락했다. 민재는 침대 곁에서 서윤의 무릎 반사를 확인하고 손끝의 감각을 검사했다. 태준과 지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차갑게 말했다. 현재 증상만 보면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태준이 즉시 물었다. 악화 속도는 어떻습니까? 민재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서윤은 그 말 속의 경고를 알아들었지만 태준은 단순한 의학적 설명으로 받아들였다. 지아가 물었다. 요양시설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민재는 서류를 훑는 척하다가 말했다. 환경이 바뀌면 환자의 불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익숙한 공간이 좋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그가 서윤을 외부와 단절시키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진찰을 마친 민재는 청진기를 정리하며 서윤의 손목을 아주 짧게 눌렀다. 반지에서 작은 진동이 전해졌다. 안전 신호였다. 그러나 방을 나가기 직전 그는 태준에게 말했다. 환자가 혼자 음식이나 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저녁 무렵 서윤은 서재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태준은 그녀가 마지막까지 회사 일을 걱정한다고 믿었고 휠체어를 직접 밀어주었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를 넘기다가 최근 대규모 자금이 이동한 법인 이름을 발견했다. 세림 미래개발. 서류상으로는 친환경 의료단지 투자회사였지만 실제 사업 부지는 몇 달 전 계약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태준은 계열사 자금을 계속 이 법인으로 보내고 있었다. 서윤이 물었다. 이 회사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어? 태준은 서류를 덮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당신이 아픈 동안 내가 검토한 신사업이야.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어. 서윤은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정말 많이 성장했네. 태준은 칭찬으로 받아들여 어깨를 폈다. 이제는 나도 당신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지. 그 말에는 오래 묵은 분노가 배어 있었다. 서윤은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가 당신을 많이 힘들게 했어. 당신을 태준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웃었다.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해서 뭐해. 그러나 그의 손은 서류 모서리를 구길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서윤은 그의 탐욕 뒤에 단순한 돈 이상의 것이 있음을 보았다. 그는 재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의 이름 위에 서고 싶어 했다. 지아는 밤늦게까지 저택에 남아 있었다. 태준이 전화를 받으러 정원으로 나간 사이 그녀는 침실에 들어와 서윤의 보석함을 열었다. 서윤은 눈을 감은 채 잠든 척했다. 지아는 에메랄드 목걸이를 목에 대보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생각보다 나한테 더 잘 어울리네. 그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서윤은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다. 마음에 들면 가져요. 지아는 놀라 목걸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곧 침착함을 되찾고 웃었다. 사모님이 깨어 계신 줄 몰랐어요. 그냥 정리해 드리려던 거예요. 서윤은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가락에는 태준이 몇 년 전 해외 출장에서 샀다고 했던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서윤은 모른 척 물었다. 그 반지 예쁘네. 누가 줬어요? 지아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제가 직접 샀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태준 씨가 고르는 것과 비슷해서. 지아는 재빨리 반지를 돌려 보석 부분을 손바닥 안으로 감췄다. 그러고는 차갑게 말했다. 사모님은 아직도 부회장님이 자신만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 서윤은 숨을 죽였다. 지아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사람은 평생 누군가의 간병인으로 살 수 없어요. 특히 자기 인생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서윤은 상처받은 표정을 연기하며 눈을 내리깔았다. 그 모습에 지아는 만족한 듯 목걸이를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힌 뒤 서윤은 베개 밑에서 작은 녹음 장치를 꺼냈다. 지아가 한 말은 직접적인 자백이 아니었지만 관계를 입증할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암호화된 저장 공간으로 전송한 뒤 욕실로 향했다. 세면대 아래에는 민재가 의료용품 사이에 숨겨둔 작은 카메라가 있었다. 서유는 그것을 우유와 약이 준비되는 주방 방향으로 옮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가사도우미의 발소리가 들려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가사도우미가 약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부회장님이 이것도 꼭 드시라고 하셨어요. 서유는 봉투를 받으며 물었다. 이 집에 온 지 얼마나 됐죠?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사흘 됐습니다. 누가 소개했어요? 짧은 침묵 뒤 여자가 대답했다. 백 실장님입니다. 서유는 약봉지를 손에 쥐고 미소를 지었다. 그럼 지아 씨를 오래 알았겠네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아닙니다. 인력 회사를 통해 왔습니다. 서유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약을 먹는 척한 뒤 여자가 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가사도우미는 복도에서 서윤이 정말 약을 삼키는지 엿보고 있었다. 지아는 사람까지 바꾸며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서윤은 의도적으로 증상을 더 심하게 연기했다. 아침 식탁에서 숟가락을 놓치고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지는 순간 몸을 지탱하지 못하는 척했다. 태주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지만 오후가 되자 서재에서 지아와 샴페인을 마셨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담았다. 지아가 말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서명을 미뤄요? 태준이 잔을 내려놓았다. 서윤이 직접 재산을 넘겨줘야 뒤탈이 없어. 죽기 전에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기록도 남겨야 하고. 지아가 비웃었다. 그 여자는 끝까지 당신을 믿을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만 해주면 뭐든 서명하잖아요.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그 전만큼은 편했지. 화면을 확인하던 서윤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바보였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진심이 편리한 도구였다는 말에 더 큰 모욕감을 느꼈다. 잠시 후 지아가 약병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양을 조금 늘려야 해요. 이사회 전에 끝내려면. 태주는 약병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급하게 움직이면 흔적이 남아. 지아는 웃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미 다들 병으로 죽는다고 믿고 있어요. 당신 아내도 그렇게 믿고 있고. 서유는 영상을 저장하며 눈물을 닦았다. 이제 의심은 끝났다. 두 사람은 그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일정까지 조정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저택 뒤편 관리 통로에서 서윤을 잠시 만났다. 서윤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걸어왔다. 민재가 그녀의 안색을 보며 말했다. 오늘 너무 무리했어요. 서윤은 저장 장치를 건넸다. 약병이 찍혔어. 양을 늘리자는 말도 녹음됐고. 민재는 파일을 확인한 뒤 표정을 굳혔다. 이제 신고해도 됩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태준이 직접 넣는 장면이 없어. 지아가 혼자 한 일이라고 빠져나갈 수 있어. 민재는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은 증거를 모으는 동안 매일 위험해지고 있어요. 서윤이 그를 노려보았다. 그러니까 나 대신 결정하려 하지 마. 민재는 참았던 감정을 드러냈다. 나는 당신이 관 속에 누운 뒤에야 만족할 생각입니까?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 무슨 뜻이야?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윤이 한 걸음 다가섰다. 이미 그런 계획까지 생각했어.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들이 당신의 죽음을 확신해야 스스로 모든 증거를 밖으로 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택할 단계가 아니에요. 서윤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네. 내 인생을 구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늘 혼자 쥐고 있어. 민재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가 곧 놓았다. 당신이 위험을 선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서윤은 차갑게 말했다. 두려움은 당신 것이야. 선택은 내 것이고. 민재가 떠난 뒤 서윤은 혼자 정원 벤치에 앉았다. 늦은 밤에 한남동은 고요했지만 저택 안의 모든 창문이 감시자의 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대학 시절 민재가 아무 설명 없이 사라졌던 날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서윤의 아버지가 은폐한 사고 자료를 외부에 넘긴 뒤 학교와 병원을 떠났다. 서윤은 그가 정의를 위해 자신과 가족을 버렸다고 믿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준이 그녀 곁에 나타났다. 그는 아버지와 싸운 서윤의 편을 들어주었고 새벽까지 전화를 받아주었으며 누구보다 외로운 그녀에게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그 약속을 사랑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태준은 그녀가 가장 약해진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민재가 침묵으로 만든 빈자리를 태준이 거짓말로 채운 것이다. 서윤은 결혼 반지를 바라보았다. 반지 안쪽의 장치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진동하고 있었다. 민재가 멀리서 생체 신호를 확인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그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화가 났다. 구해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번에는 누구의 보호도 아닌 자신의 판단으로 끝까지 가야 했다. 며칠 뒤 서윤은 법무팀 출신의 오랜 변호사 최은석을 비밀리에 불렀다. 그는 재단 기부 계약을 논의하는 척 저택에 들어왔고 태준과 지아가 자리를 비운 짧은 시간 동안 침실 문을 잠갔다. 서윤은 세림 미래개발 자료를 보여주며 물었다. 이 법인의 채무를 묻고 지배권이 바뀔 때 상환 의무가 발생하도록 만들 수 있나요? 은석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능은 하지만 왜 그런 구조가 필요하십니까? 서윤은 담담하게 답했다. 누군가 내 주식을 욕심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책임까지 함께 가져가게 만들고 싶어요. 은석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낮게 물었다. 부회장님입니까? 서윤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은석은 더 묻지 않고 서류를 정리했다. 상속만으로 채무가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직접 인수계약과 보증에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읽지 않을 문서를 만들어주세요. 가장 보고 싶은 문장은 첫 장에 두고 가장 두려워할 책임은 뒤에 숨겨요. 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위험한 싸움입니다. 서윤은 희미하게 웃었다. 저는 이미 매일 독이 든 잔을 받고 있어요. 이제 위험하지 않은 선택은 없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빈 종이를 꺼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적었다. 강태준에게 한서윤 소유의 모든 의결권을 위임한다. 그날 저녁 태준은 우연히 침대 위에 놓인 초안 일부를 보았다. 서윤은 일부러 첫 장만 보이도록 서류를 펼쳐둔 상태였다. 태준은 재빨리 종이를 집어들었지만 그녀가 눈을 뜨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야? 서윤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혹시 내가 잘못되면 당신이 회사를 지켜야 하잖아. 태준의 눈동자가 서류 위를 빠르게 훑었다. 100% 의결권 위임이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그의 호흡이 달라졌다.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이제 계단 하나도 혼자 못 올라가.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태준은 그녀를 품에 안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서류에 머물러 있었다. 문가에 선 지아도 종이를 발견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서윤은 두 사람의 반응을 눈꺼풀 아래로 살폈다. 잠시 후 태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두르지 마. 당신은 나을 수 있어. 그러나 그의 손은 서류를 놓지 않았다. 서윤은 그의 가슴에 기대며 아주 작게 웃었다. 미끼를 발견한 순간 사냥꾼은 자신이 덫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태준은 서윤이 보여준 의결권 위임 초안을 본 날부터 더 이상 조급함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매일 아침 침실로 들어와 그녀의 안색을 살피는 척하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변호사한테 연락은 했어. 서류는 언제 완성된대? 서윤은 대답할 때마다 숨을 길게 고르며 그를 안심시켰다. 최 변호사가 검토 중이야. 내가 정신이 맑을 때 서명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대.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초조함이 번졌다. 이사회는 열흘 앞으로 다가왔고 일부 사회이사는 그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세림 미래개발 투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었다. 지아는
더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서윤이 잠든 줄 알고 침대 곁에서 태준에게 속삭였다. 이사회 전에 지배권을 못 받으면 자금 이동 기록이 드러나요. 그 사람들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태준이 이를 악물었다. 서윤이 서명만 하면 내가 감사팀을 교체할 수 있어. 지아는 침대 위에 서윤을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그럼 더 빨리 결심하게 만들어야죠. 사람은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믿을 때 가장 쉽게 모든 걸 내놓으니까. 서윤은 이불 아래에서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두 사람은 그녀의 공포를 이용하려 했지만 이제 그 공포조차 그녀가 준비한 무대의 일부였다. 다음 날부터 서윤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처럼 연기했다. 그녀는 말을 하다가 혀가 굳는 척했고 물잔을 쥔 손에서 힘을 풀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태준이 지켜보는 앞에서는 발끝을 움직이지 않았고 지아가 손톱으로 허벅지를 꼬집어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러나 혼자 남으면 침대 난간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3걸음, 5걸음, 7걸음. 하루가 지날수록 발바닥에 힘이 돌아왔다. 민재는 반지를 통해 전송되는 기록을 확인하며 무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서윤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매번 정해진 시간에 짧게 반지를 눌러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렸다. 어느 오후 지아는 옷장 정리를 핑계로 침실에 들어와 장례식에 사용할 검은 드레스와 서윤의 영정사진 후보를 보여주었다. 혹시 사모님이 원하는 사진이 있으실까 해서요.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영정사진을 고르는 잔인함에도 지아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다. 서윤은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가 가장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을 골랐다. 이걸로 해요. 지아가 의외라는 표정을 짓자 서윤은 힘없이 웃었다.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기억하는 건 싫어요. 지아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사진을 챙겼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미소가 자신의 몰락을 바라보게 될 얼굴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서윤은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부딪혔다. 새 가사 도우미가 화장대를 닦다가 쿠션 팩트 안쪽에서 작은 저장 장치를 발견한 것이다. 여자는 그것을 손에 든 채 침실을 둘러보았다. 사모님, 이게 무엇입니까? 서윤은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곧 눈꺼풀을 느리게 들어올렸다. 내 병원에서 준 장치예요. 가사 도우미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화장품 안에 왜 이런 게 들어있죠? 바로 그때 지아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장치를 받아 들고 세심하게 살폈다. 카메라처럼 보이는데요. 서윤은 입술을 떨며 일부러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발작하는지 확인하려고 설치했어요. 태준 씨에게는 말하지 마요. 그 사람이 또 걱정할 테니까. 지아는 쉽게 믿지 않았다. 그녀는 장치 옆면을 눌러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려 했다. 다행히 민재가 설치한 장치는 외부 저장 방식이었고 내부에는 비어있는 파일 몇 개뿐이었다. 서윤은 마지막 수단으로 갑자기 숨이 막히는 척 몸을 웅크렸다. 약 좀 줘요. 가사 도우미가 놀라 물을 가지러 뛰어나가자 지아도 장치를 내려놓고 서윤의 어깨를 붙잡았다. 서윤은 그녀의 손목을 움켜쥐고 거친 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태준 씨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말에 지아가 얼어붙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다. 내가 없어진 뒤에도 혼자 두지 말아요. 죄책감이 아니라 승리감이 지아의 눈에 번지는 순간 서윤은 자신이 의심을 피했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민재는 다시 저택을 찾았다. 이번에는 태준이 먼저 그를 불렀다. 서윤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공식 소견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침실에는 태준과 지아뿐 아니라 세림그룹 법무 담당자까지 앉아 있었다. 민재는 서윤의 동공과 맥박을 확인한 뒤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신경계 증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의식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태준이 곧바로 물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민재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도
냉정하게 답했다. 환자의 판단 능력이 분명할 때 본인의 의사를 기록해 두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계획을 위해 필요한 대답이었지만 민재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마치 그녀가 이미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환자인 것처럼 들렸다. 태주는 만족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럼 오늘이라도 변호사를 부르는 게 좋겠군요. 민재가 의료 가방을 닫자 서유는 힘겹게 물었다. 선생님, 저는 다시 걸을 수 있나요? 민재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태준과 지아가 듣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가 서윤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녀는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래전 아무 설명 없이 떠났던 민재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다. 최은석 변호사는 그날 밤 완성된 서류를 들고 저택에 도착했다. 겉으로는 유언장과 의결권 위임 계약이었지만 실제 핵심은 세림 미래개발의 지배권 인수와 채무 보증에 관한 부속 문서였다. 은석은 서류를 펼치며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첫 번째 문서는 사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초안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유언장은 이미 별도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부회장님이 보게 될 것은 미끼일 뿐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첫 장만 보게 해주세요. 은석은 다음 서류를 가리켰다. 지배권을 즉시 넘겨받으려면 강태준 부회장이 세림 미래개발의 경영권과 채무를 함께 인수해야 합니다. 백지아 실장이 공동 경영자로 들어오려면 함께 보증에 서명해야 하고요. 서유는 서류 마지막 장에 적힌 금액을 바라보았다. 5천억 원.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태준과 지아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다. 그러나 그녀는 직원이나 소액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별도의 보호조항이 들어있는지 다시 확인했다. 은석이 말했다. 일반 계열사와는 책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서명한 보증 범위만 남게 됩니다. 서유는 펜을 들어 유언장 초안에 천천히 이름을 적었다. 손이 떨렸지만 획 하나하나는 분명했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걸 주는 척할 거예요. 은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정말 마지막 단계까지 가실 생각입니까? 서유는 서명 아래 붉은 인장을 찍으며 대답했다. 그들이 나를 죽였다고 믿는 순간까지 가야 해요. 태주는 서류를 받자 예상대로 첫 장의 문구만 읽었다. 한서윤이 보유한 그룹 의결권 전부를 강태준에게 이전한다는 문장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굳어졌다. 그는 곧바로 서윤의 손을 잡고 목이 메는 척 말했다. 이런 건 필요 없어. 당신이 살아있으면 되잖아.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회사를 지켜줘야 마음이 편해. 태주는 잠시 망설이는 연기를 한 뒤 펜을 들었다. 은석이 부속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다. 즉시 경영권을 행사하시려면 관련 법인의 지배권 인수와 책임 승계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태주는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물었다. 이것도 아내의 의결권을 넘겨받기 위한 절차입니까? 은석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전체 구조를 승인하는 문서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태주는 이사회 전에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페이지마다 빠르게 서명했다. 지아는 공동 경영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더욱 서둘렀다. 제가 보증까지 해야 하나요? 태준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식적인 절차야. 어차피 회사가 우리 것이 되면 아무 문제 없어. 지아는 그 말을 믿고 서명했다. 서유는 베개에 기대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한 장을 넘길 때마다 5천억 원의 빚이 그들의 손목에 보이지 않는 수갑처럼 감기고 있었다. 마지막 서명이 끝나자 태주는 서류를 품에 안고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당신 뜻 내가 반드시 지킬게. 서윤은 눈을 감으며 속으로 대답했다. 그래, 끝까지 지켜봐. 당신이 무엇을 물려받았는지. 그날 밤 태준과 지아는 서재에서 술잔을 부딪혔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얼굴과 대화를 선명하게 기록했다. 지아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회장님이 되겠네요. 태주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위스키를 마셨다. 회장 자리는 원래 내 것이었어. 장인은 내가 가진 능력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지. 내가 아무리 실적을 내도 사람들은 한소윤 남편이라고만 불렀어. 지아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이제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못할 거예요. 태주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서윤만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나.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약병을 꺼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해야 해요. 최근에는 예전만큼 반응이 빠르지 않아요. 태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혹시 약을 제대로 안 먹는 건가?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요. 직접 확인했잖아요. 총총신랑 태준은 약병을 받아들며 낮게 말했다. 내일은 내가 먹일게. 그리고 의식을 잃으면 바로 의사를 부르지 말고 기다려. 지아가 물었다. 얼마나?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숨이 약해질 때까지. 침실에서 영상을 지켜보던 서윤은 화면을 정지시켰다. 태준이 약병을 손에 쥔 장면은 그동안 부족했던 직접 증거였다. 하지만 동시에 내일이 가장 위험한 날이 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새벽 2시 민재는 저택 지하 주차장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다가왔다. 민재는 영상을 확인한 뒤 즉시 말했다. 이제 중단합시다. 내일 경찰을 투입하면 됩니다. 이진 맞다. 갱엔 만대 이를 두루.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저 영상만으로는 그가 약병 내용물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어.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원하는 증거가 나올 때마다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끝납니까? 서윤은 차갑게 대답했다. 태준이 직접 넣고 직접 먹이고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순간까지. 민재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 순간 실제로 죽을 수도 있어요. 서윤이 그의 손을 떼어냈다. 당신은 내가 두려워서 멈추길 원하는 거야. 아니면 당신이 두려워서.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눈물이 맺힌 채 말을 이었다. 오늘 당신이 내 앞에서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을 때 10년 전이 떠올랐어. 당신은 늘 중요한 순간에 차가운 얼굴로 나를 혼자 남겨. 민재의 표정이 무너졌다.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강태준이 의심했을 겁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당신은 계획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고 내가 그 말을 들으며 어떤 기분인지 묻지 않았어. 민재는 한참 뒤에야 낮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살아있는 당신을 보지 못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길어졌다. 민재는 의료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내일 위험 신호가 오면 바로 저택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계획을 계속하겠다고 결정해도 마지막 중단 권한은 당신에게 있어요. 서윤이 장치를 바라보았다. 한 번 누르면 당신이 오고 2번 누르면 경찰이 움직이는 거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3번은 없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해요. 서윤은 장치를 받아 손바닥 안에 감췄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들이 당신이 죽었다고 믿게 만드는 단계까지 정말 가겠습니까? 서윤은 멀리 보이는 저택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거짓말과 매일 조금씩 자신을 죽이던 손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태준이 끝까지 연기할 거야. 내가 죽었다고 믿어야 본심을 전부 드러내.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그 다음에는 관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든 서윤의 호흡이 순간 흔들렸다. 어린 시절 엘리베이터에 갇힌 기억이 떠오르며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좁고 어두운 공간을 견디지 못했다. 민재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말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아니, 이번에는 내가 문을 열고 나올 거야. 다음 날 저녁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침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우유와 작은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지아는 문가에 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살폈다. 태주는 침대에 앉아 서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오늘은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여. 서윤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는 약봉지를 뜯어 우유에 넣었다. 흰 가루가 천천히 녹는 모습이 탁자 아래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다. 서윤은 잔을 바라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태준 씨, 나 죽으면 꼭 행복해야 해. 태준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부드럽게 웃었다. 그런 말 하지 마.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아 씨도 잘 부탁해. 그 사람 당신을 많이 생각하잖아. 문가의 지아가 숨을 멈췄다. 태준은 잔을 서윤의 입술에 대며 속삭였다. 당신은 마지막까지 착하구나. 서윤은 우유를 삼키는 척했고 미리 준비한 방법으로 대부분을 입안에 머금었다가 숨겨진 흡수포에 흘려보냈다. 그러나 태주는 잔을 끝까지 기울였다. 일부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서윤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반지가 강하게 진동했다. 위험 신호였다. 서윤은 잠시 후 몸을 떨며 침대 위로 쓰러졌다. 태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다. 지아가 초조하게 물었다. 의사를 부를까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서윤은 숨을 아주 얕게 쉬며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갑자기 눈을 뜨면요. 태주는 서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답했다. 이번에는 못 뜰 거야.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다. 선생님, 준비해 두십시오.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은 최대한 조용히 끝내주세요. 서윤은 손바닥 안의 장치를 한번 눌렀다. 멀리 있던 민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반지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순간 태준이 그녀의 손을 들어 올리며 장치를 발견할 뻔했다. 서윤은 남은 힘을 다해 손가락을 안쪽으로 접었다. 태준은 단지 경련이라고 생각했는지 손을 놓았다. 그는 지아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장례식장은 예약했지? 지아가 대답했다. 내일 오전부터 가능합니다. 화장 일정도 가장 빠른 시간으로 잡아뒀어요. 서윤은 감긴 눈꺼풀 아래에서 마지막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죽음은 이미 두 사람의 일정표 속에 들어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일정표를 따라 관속까지 들어가야 했다. 반지의 신호가 갑자기 불규칙해진 순간 저택에서 새 블록 떨어진 이동진료 차량 안에서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면 위 서윤의 맥박 수치가 위험 구간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즉시 은석에게 연락한 뒤 저택을 향해 달렸다. 그러나 침실 안의 태주는 여전히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서윤의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호흡을 살핀 뒤 지아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 병원에 가면 독성 검사를 할 수도 있어. 지아는 창백한 얼굴로 손을 떨었다. 정말 죽으면 어떡해요? 태주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우리가 원한 게 그거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윤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손바닥을 한 번 더 움켜쥐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민재가 의료 가방을 든 채 들어왔다. 태주는 놀라 일어섰다.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민재는 대답 대신 서윤의 상태부터 확인했다. 그는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손가락을 눌렀고 서윤은 미세하게 반응했다. 살아있었다. 민재는 감정을 숨긴 채 말했다. 지금부터는 제가 보겠습니다. 모두 나가세요. 태준이 반발하자 민재는 냉정하게 덧붙였다. 여기서 환자가 사망하면 가장 먼저 책임을 묻는 사람은 보호자입니다. 그 말에 태준은 입을 다물었다. 침실 문이 닫히자 민재는 즉시 준비된 조치를 시작했다. 그는 구체적인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서윤이 실제로 삼킨 양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신체 반응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다. 이동진료팀은 은석의 연락을 받고 후문으로 들어왔다.
짧은 시간 동안 서윤은 의료진의 감시 아래 깊은 진정 상태에 들어갔고 호흡과 맥박은 외부에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 낮아졌다. 민재는 단 한순간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서윤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자 그는 귀를 가까이 댔다. 멈출까요? 그가 물었다. 서윤은 힘겹게 눈을 떠 그를 바라보았다. 눈동자에는 공포가 있었지만 의지는 더 분명했다. 아니, 여기까지 왔어.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당신이 죽으면 모든 계획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서윤은 가느다란 숨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죽지 않게 지켜.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다. 민재는 처음으로 그녀의 선택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손을 잡고 말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 결정합니다. 위험하면 내가 바로 끝낼 겁니다. 서윤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눈을 감았다. 몇 분 후 민재는 태준이 고용한 의사가 들어오도록 허락했다. 그 의사는 서윤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채 태준의 눈치를 보며 사망 확인 서류에 서명했다. 카메라는 그 장면까지 빠짐없이 기록했다. 서윤의 시신이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뒤 태준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언론에 아내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자료를 배포했고 다음 날 오전 VVIP 장례식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지아는 홍보실 직원들을 지휘하며 조문객 명단과 기자석을 정리했다. 두 사람은 서윤이 사라진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회장실 사용 일정과 이사회 소집 시간까지 조정했다. 관은 서윤이 생전에 원했다는 이유로 투명한 상단이 있는 특별 제작 제품으로 준비되었다. 태준은 그것이 마지막 허영이라고 비웃었지만 실제로는 은석과 민재가 미리 바꿔둔 장치였다. 내부에는 외부와 연결된 통신 설비와 생체 신호 감지 장치가 숨겨져 있었고 공기 흐름도 유지되었다. 서윤이 관 안에 들어가는 시간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하지만 관뚜껑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몸은 치료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떨리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멈춘 엘리베이터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울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어둠이 사방에서 가슴을 눌렀다. 귀에 꽂힌 장치를 통해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아, 내 목소리 들려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다. 들려. 지금도 나올 수 있어요. 서윤은 눈을 감고 대답했다. 아니, 이번에는 내가 문을 열 거야. 다음날 오전 장례식장은 세림그룹의 권력을 과시하는 무대처럼 꾸며졌다. 정치인과 금융계, 인사계열사, 사장단 기자들까지 수백 명이 검은 옷을 입고 자리를 채웠다. 태준은 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조문객을 맞았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두드릴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기자들이 가까워지면 더 깊은 슬픔을 연기했다. 지아는 무대 뒤에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면서도 틈틈이 태준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감춰지지 않는 안도감이 번졌다. 관 안의 서윤은 그들의 목소리를 모두 듣고 있었다. 얇은 장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태준은 죽은 아내를 추억하는 척 말했다. 서윤이는 마지막까지 저를 믿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면서 회사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어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감탄과 탄식이 흘러나왔다. 태준은 연단 위에 서서 유언장 4번을 들어보였다. 저는 아내의 뜻을 이어 오늘부터 세림그룹의 경영을 책임지겠습니다. 지아는 무대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바로 그 순간 은석이 뒤편 통제실에서 신호를 보냈다. 민재는 서윤의 맥박을 확인한 뒤 물었다. 준비됐어요. 관 안에서 서윤은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시작해. 천장의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장례식장이 술렁였고 태준은 마이크를 붙잡고 소리쳐.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당장 불 켜지야도 통제실을 향해 외쳤다. 영상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때 관 위의 스피커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울지 마요, 여보. 당신이 죽이려던 아내가 아직 관 안에 살아있으니까. 비명이 터졌다. 태준은
연단에서 내려오지도 못한 채 관을 바라보았다. 서유나 지아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숨이 돛었잖아. 태준이 그녀의 팔을 움켜쥐었다. 입 닥쳐. 그러나 이미 수십 대의 카메라가 두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대형 화면이 켜지고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 지아는 작은 병에서 가루를 덜어 우유에 넣고 있었다. 이어 태준이 그 잔을 들고 침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태준이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먹일게. 의식을 잃으면 숨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려. 장례식장 안에 공기가 차갑게 굳었다. 태준은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조작이야. 전부 조작된 영상이야. 그러나 세 번째 영상에서는 그가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 절차를 조용히 끝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분명하게 들렸다. 지아는 공포에 질린 채 태준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파일은 전부 지웠다고 했잖아. 태준이 그녀를 밀쳐내며 외쳤다. 네가 카메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이야. 지아의 얼굴에서 마지막 이성이 무너졌다. 내 탓이라고요? 약을 더 넣으라고 한 건 당신이잖아. 마지막 잔도 당신이 직접 먹였고 조문객들 사이에서 거센 웅성거림이 터졌다. 태준은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지아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처음부터 당신이 한서윤만 죽으면 회장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 태준도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네가 먼저 그 여자를 없애자고 했어. 내 아버지 복수도 하고 회사도 가지면 된다고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진실을 수백 명 앞에서 서로에게 던지고 있었다. 그때 무대 중앙에 붉은 조명이 켜졌다. 투명한 관의 뚜껑이 천천히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계음이 짧게 울리고 관 안에서 붉은 소매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유는 안쪽 손잡이를 붙잡고 상체를 일으켰다. 창백한 얼굴에 선명한 붉은 입술, 검은 상복 대신 피처럼 붉은 정장을 입은 그녀가 관 밖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장례식장 안에서는 누구도 숨쉬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태준은 그녀를 보자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윤아, 네가 어떻게... 지아는 입을 막고 비명을 질렀다. 귀신이야. 죽었잖아. 내가 분명히 확인했어. 서윤은 관에서 완전히 내려온 뒤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아직 회복 중인 다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높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렸다. 서윤은 태준 앞에 독성 검사 결과와 영상 기록 계좌 내역이 담긴 서류를 던졌다. 저승에서 날 돌려보냈어요. 당신들이 열어놓은 지옥문을 직접 닫으라고.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발목을 붙잡으려 했다. 오해야. 난 당신을 치료하려고 했어. 지아가 나를 속인 거야. 서윤은 한 걸음 물러서며 차갑게 물었다. 치료하려고 의사가 오지 못하게 기다렸어요. 치료하려고 화장 시간을 먼저 잡았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아는 갑자기 서윤에게 달려들며 외쳤다. 당신 집안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나는 원래 내 것을 되찾으려 한 것뿐이야. 경호원들이 그녀를 붙잡자 서윤은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당한 일은 조사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 피해가 당신에게 살인할 권리를 주지는 않아. 태준은 마지막 희망처럼 손에 든 유언장을 높이 들었다. 그래도 회사는 내 거야. 당신이 직접 서명했어. 여기 있는 모두가 증인이야. 서윤은 그 서류를 바라보다가 아주 느리게 웃었다. 은석이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받았다. 강태준 씨가 가진 문서는 최종 유언장이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의사 확인용 초안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거짓말이야. 은석은 다른 서류를 화면에 띄웠다. 다만 세린미래개발의 경영권 인수계약과 개인 보증 서류는 유효합니다. 강태준 씨와 백지아 씨가 직접 모든 장에 서명했습니다. 화면에 두 사람의 서명이 확대되었다. 은석은 계속 말했다. 해당 법인은 지배권 변경과 동시에 5천억 원 규모의 채무가 상환되는 구조입니다. 두 분은 이를 공동으로 보증했습니다.
지아가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형식적인 서류라고 했잖아요. 태주는 서류를 넘기며 미친 듯이 조항을 찾았다. 이럴 수 없어. 내가 받은 건 주식이었어. 서유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 유언장은 가짜예요. 하지만 당신들이 서명한 5천억 원의 빚은 진짜죠. 태주는 분노에 찬 얼굴로 일어섰다. 네가 나를 속였어. 서유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나는 읽으라고 했어요. 당신이 탐욕 때문에 읽지 않았을 뿐이야. 장례식장 뒤편에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가장 앞에선 형사 책임자가 체포영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강태준 씨와 백지아 씨를 계획적 살인미수 증거인멸 시도, 업무상 배임과 불법 자금 이동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태준은 뒤로 물러서며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막아, 내가 이 회사 회장이야.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고개를 숙이던 임원들은 모두 시선을 피했다. 수사관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태준은 서윤을 향해 울부짖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네가 알기나 해. 네 아버지는 평생 나를 거지 취급했어. 내가 회사를 살려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서윤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다. 그래서 나를 죽였어요. 태준은 입을 열었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원한 건 인정이 아니었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밟고 올라가도 된다는 허락이었지. 지아는 끌려가면서도 태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전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를 이용했어. 태준 역시 소리쳤다. 네가 시작했잖아. 수갑찬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조금 전까지 계획했던 승계 선언보다 훨씬 선명하게 카메라에 남았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서윤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녀가 몸을 흔들자 민재가 달려와 팔을 붙잡았다. 앉아야 해요. 지금 바로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윤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움직이지도 않았다. 또 당신이 정하는 거야.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두 사람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의사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아니요. 선택은 당신이 해요. 나는 지금 당신이 쓰러질까봐 두려울 뿐입니다. 서유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낮게 말을 이었다. 10년 전에도 나는 당신을 지킨다는 이유로 아무 설명 없이 떠났어요. 이번에도 계획을 지킨다는 이유로 당신이 느끼는 공포를 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뒤를 돌아 투명한 관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 안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공간이었다. 이제는 자신이 살아서 빠져나온 증거가 되어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민재에게 손을 내밀었다. 검사는 받을게. 하지만 내 손을 잡고 가.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았다. 서윤은 기자들과 조문객 사이를 지나 장례식장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뒤에서는 가짜 장례가 끝나고 있었지만 붉은 옷자락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한서윤의 진짜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나온 서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몸속에 남아있던 유해물질의 흔적과 장시간의 긴장으로 인해 며칠 동안 집중 치료가 필요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태준과 지아는 같은 날 서로 다른 조사실에 앉았다. 처음 몇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같은 진술을 반복했다. 서윤의 병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약은 모두 치료를 위한 것이었으며 장례식장에서 나온 영상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수사관이 지아에게 태준의 진술 일부를 보여주자 균열은 빠르게 시작되었다. 태준은 약병을 지아가 준비했고 자신은 내용물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 말을 들은 지아는 웃다가 울기 시작했다. 모른다고요. 매번 양을 확인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 여자가 죽으면 내가 홍보실을 맡고 당신이 회장이 되기로 했잖아요. 반대편 조사실에서 태준 역시 지아가 먼저 복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 여자는 아버지 일 때문에 한서윤을 증오했습니다. 나는 협박당했어요. 하지만 압수된 휴대전화에는 협박의 흔적 대신
두 사람이 부동산과 해외 계좌를 나누는 내용이 남아 있었다. 사랑과 복수를 말하던 관계는 수갑이 채워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서로의 목을 조르는 증언으로 변했다. 태준에게 돈을 받고 사망 확인 서류에 서명했던 의사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당시 서윤의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오랜 투병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석이 확보한 계좌 내역에는 태준 측 법인에서 의사의 가족 명의로 거액이 송금된 기록이 있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침실 카메라였다. 화면 속 태준은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조용히 끝내달라고 요구했고 의사는 별도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서류부터 꺼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수사에 협조했다. 의사는 태준이 여러 차례 서윤의 상태를 물으며 사망 시점을 예측해달라고 요구했고 시신이 부검되지 않도록 화장 절차를 서두르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지아가 구입한 물질에 거래 기록도 복구되었다. 구매자는 가짜 연구소였지만 결제 수단은 그녀가 관리하던 홍보실 비자금 계좌였다. 수사관들은 서윤이 보관한 흡수지에서 시간대별로 다른 농도의 흔적을 확인했고 태준이 직접 먹인 마지막 잔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다. 두 사람이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느린 계획은 오히려 반복된 기록을 남겼다. 독은 서윤의 몸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그들의 의도를 날짜별로 새겨놓은 증거가 되었다. 서윤은 퇴원 후 처음으로 세림그룹 본사에 들어섰다. 로비의 직원들은 그녀를 보자 일제히 허리를 숙였지만 서윤은 환영 인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긴급 이사회에서는 태준의 구속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세림 미래개발을 통해 빠져나간 자금 불법적인 계열사, 지원 감사팀 교체 시도와 언론 통제 계획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일부 이사는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조용히 수습하자고 제안했다. 한 사회이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장의 모든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겁니다. 우선 강태준 개인의 범죄로 선을 긋는 편이 회사에는 유리합니다. 서윤은 한동안 테이블 위의 서류만 바라보았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아버지의 이름과 직원들의 생계를 이유로 진실을 감췄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침묵은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에게 대가를 떠넘겼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강태준, 혼자 만든 구조가 아닙니다. 승인한 임원과 눈감은 감사팀, 피해를 알고도 침묵한 경영진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서윤은 준비해온 발표문을 접어 내려놓았다. 오늘 모든 자료를 외부 조사기관에 넘기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감수하겠습니다. 세림이 살아남는 방법은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윤은 남편의 범죄만 공개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전 자신의 아버지가 중소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사실도 인정했다. 그 중에는 지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계약 중단 이후 회사는 파산했고 지아의 아버지는 빚과 질병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지아가 품은 증오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서윤은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백지아 씨의 선택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 겪은 피해까지 없는 일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녀는 당시 계약 중단으로 손해를 본 업체들을 전수조사하고 독립적인 보상기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의 부친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네. 아버지가 세림을 성장시킨 공로와 잘못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잘못을 지워줄 생각은 없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며칠 동안 크게 흔들렸고 일부 임원은 사임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처음으로 회장이 불리한 진실까지 직접 말하는 모습을 보았다. 서윤은 그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회사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했던 아버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
재판은 넉 달 뒤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태주는 살이 빠지고 머리가 희끗해져 있었지만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원망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오랜 모욕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저는 그 집안에서 단 한 번도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한서윤의 남편, 가난한 집에서 데려온 사위일 뿐이었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그 모욕이 아내를 반복적으로 중독시킨 이유입니까?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아는 자신이 태준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구매 기록과 녹음 파일에는 그녀가 먼저 양을 늘리자고 제안한 내용이 남아 있었다. 증인석에선 서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그녀는 준비한 문서를 펼치지 않았다. 저는 매일 남편이 건넨 잔을 비웠습니다. 의심하면서도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잘못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볼 때마다 제 감각보다 그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서윤은 말을 이었다. 저는 피고인들이 불쌍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가 있었고 무시당했다고 느꼈고 빼앗긴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설명이 될 수 있어도 면죄부는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감형을 원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책임을 끝까지 묻기를 바랍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이 장기간 계획되었고 재산 취득과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태준과 지아에게는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불법 자금과 범죄 수익은 모두 환수 대상이 되었다. 세린 미래개발의 채무는 다른 계열사로 전가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직접 서명한 보증 범위와 압류 가능한 개인 자산 안에서 처리되었다. 직원들과 소액 주주들이 복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서윤과 은석이 미리 만들어둔 안전장치가 작동한 것이다. 선고가 끝난 뒤 태주는 끌려가기 전 서윤을 향해 소리쳤다. 넌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사랑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못해. 서윤은 걸음을 멈추었다. 한때라면 그 말에 흔들렸을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래 속았고 그래서 더 아팠어요. 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하지만 사랑했다고 해서 당신에게 나를 죽일 권리까지 준 건 아니야. 교도관이 그를 데리고 문 밖으로 사라졌다. 지아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윤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날 법정에서 묻힌 것은 범죄자 2명만이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결혼과 함께 늙어갈 미래였다. 재판이 끝난 뒤 민재는 병원 옥상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가까이 오자 따뜻한 차를 내밀었지만 예전처럼 마시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서윤은 종이컵을 받아들고 난간 너머를 바라보았다. 겨울이 지나고 한강 주변의 나무에는 연한 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10년 전 당신 아버지가 나를 불렀습니다. 사고 자료를 넘긴 일을 문제 삼으면서 당신 곁에 남으면 병원과 가족까지 무너뜨리겠다고 했어요. 서윤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은석을 통해 일부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두려웠던 거예요. 당신이 나를 선택하면 모든 걸 잃을까봐.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내 선택은 한 번도 묻지 않았네. 민재는 변명하지 않았다. 맞아요. 이번 일에서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당신을 살려야 한다는 이유로 중요한 정보와 위험을 혼자 결정했어요.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으로 당신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서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법보다 혼자 살아있는 법부터 배워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필요할 때
옆에 있을게요. 필요하지 않다면 기다리지도 않겠습니다. 그 대답은 약속이 아니라 존중이었고 서윤은 처음으로 그의 침묵이 버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 후 1년 동안 서윤은 세림그룹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었다. 회장에게 집중되어 있던 인사권과 감사 권한을 분리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독립기구를 만들었다. 아버지 시대부터 이어진 부당계약을 재조사해 여러 협력업체에 보상했고 자신의 실제 유산 일부를 출연해 중독과 가정 내 폭력 피해자를 돕는 센터를 세웠다. 사람들은 그것을 관에서 살아 돌아온 여자의 복수 사업이라고 불렀지만 서윤은 그 표현을 좋아하지 않았다. 센터 개소식 날 그녀는 짧은 연설에서 말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사람이 약해서 침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영웅담처럼 포장하지 않았다. 몇 달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우유 냄새만 맡아도 손이 떨렸으며 좁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했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치료와 상담을 받는 일 역시 경영 일정만큼 중요하게 다뤘다.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강해져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고 때로는 멈췄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는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것이 관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연습이었다. 센터 건물에는 어둠과 공포를 다루는 작은 체험 전시관이 있었다. 개소식이 끝난 뒤 서윤은 직원들이 모두 나간 전시실 앞에 혼자 섰다. 문 너머는 빛이 거의 없는 좁은 통로였다. 그녀는 손잡이를 잡는 순간 관 뚜껑이 닫히던 소리를 떠올렸다. 심장이 빨라지고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를 불렀을 것이다. 그러나 서윤은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이 몸을 감싸자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셌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밖에서 누군가가 열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몇 걸음 뒤 그녀는 반대편 손잡이를 찾아 스스로 문을 열었다. 밝은 복도 끝에는 민재가 서 있었다. 그는 다가오지도 박수를 치지도 않고 그저 기다렸다. 서윤이 물었다. 언제 왔어? 민재가 미소를 지었다. 방금요. 오늘은 초대받은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 대신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다. 잘 죽지 않는 식물이라고 해서 샀는데 그런 설명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올게요. 서윤은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그대로 둬. 이번에는 죽지 않는다는 말도 나쁘지 않네. 두 사람은 센터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걸어갔다. 경호 차량도 기자도 비서도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다. 민재는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서윤이 선택한 국수집 문을 열어주었다. 자리에 앉은 뒤 그는 메뉴를 건네며 말했다. 오늘도 결정은 당신이 해요. 서윤은 메뉴를 펼치다가 그를 바라보았다. 매번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민재가 당황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같이 고르자. 두 사람은 한참 메뉴를 보며 사소한 의견을 나눴다. 서윤은 그 평범함이 이상할 만큼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구해줄 사람을 찾지 않았고 민재도 구원자가 되려 하지 않았다. 식사를 기다리던 중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걸 데이트라고 불러도 됩니까?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밤의 거리에 사람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첫 번째라고 하기는 싫어. 우리는 예전에 너무 많은 걸 잘못 시작했으니까. 민재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다. 서윤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다시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해. 민재는 천천히 웃었다. 그날 서윤은 붉은 정장을 입지 않았다. 그러나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관에서 걸어 나왔던 순간보다 더 생생했다. 복수는 그녀를 죽음에서 꺼냈지만 자신을 믿는 법과 타인에게 선택을 맡기지 않는 법이 비로소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다.